예, 그럼 우리 박찬호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가 잘 됐습니까? 예, 됩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현대 진화론의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는 진화론을 이제 과학보다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생명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결국은 그 세계관의 문제로 이제 이 현대 진화론을 조금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틀은 그냥 스카이캐슬과 이적 유전자 이건 이제 그냥 조금 재미있게 시작해 보자. 워낙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봐 조금 그런 이제 한번 드라마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했고요. 그 주제로서 이제 유전자는 생명 현상의 중심인가? 이것은 이제 지금 요 밑에 조금 제가 조그맣게 해놨는데 현대 진화론을 이제 현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 진화론은 유전자 중심적 세계 뷰다, 유전자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과연 그러면 진화든 모든 진화가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의 중심에 어떤 뭐가 있고 그것이 유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는 이제 2018년 말부터 2019년 작년 2월까지 이렇게 한국에서 대단한 유행을 했던 드라마인데 저도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드라마에서 또 그 내용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아마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드라마 1회에 저 직접 보지 못했지만 1회에 이제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스카이캐슬 그 입주해 있던 이 주인공들이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니체의 책하고 이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공부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이제 물론 원래도 유명했지만 온라인 서점에서 이제 책이 이게 유전자가 한 평소보다 몇십 배 더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라마에서 작가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들이 예사란 유명한 주인공이 이제 유기체는 그저 로봇에 불과하며 유전자의 보존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이기적인 태도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전자의 본능, 즉 1등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도 제기되고요. 인간만이 유전자 이기성을 극복하고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타적인 것도 분명히 나온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회를 했던 차민적 교수라는 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철저한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이타주의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드라마에서도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진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령 자녀들이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보면 이제 학교에서 주는 전공 필독서 이런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표는 이제 가장 모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2018년도 지원자들이 자소서를 낼 때 자기가 읽었던 책을 요즘 다 써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 과학 도서로서 유일하게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필독도 리스트에 빠지지 않죠. 과학에 이제 고전이 됐다. 과학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 고전이 되었다는 그런 책이 이기적 유전자인데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책일까? 근데 사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다는 분은 많은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 보라면 상당히 이제 호심을 들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난해하고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책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이제 거기서 몇 개 발췌한 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성 이기적 유전자에 나온 내용인데요. 설계와 목적, 선과학 같은 것은 DNA가 신경 쓰거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바로 그것이 DNA다. 그리고 우리는 DNA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 생명체의 유일한 목적은 DNA를 생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DNA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런 DNA 결국 유전자죠. 그래서 이 도끼스 이기적 유전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함의는 결국 이 DNA라는 화학 물질이죠. 결국 화학 물질이 인간의 그 본질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신론적 어떤 진화론, 무신론적 자연주의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킨스는 이제 이런 진화론 그냥 그 생명체의 어떤 그 유전적 현상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결국은 이제 무신론까지 다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버스에다 이런 캠페인을 했죠. 그죠? 하나님 없고 그냥 인생을 즐기시오. 이런 캠페인을 했다.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적 유전자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무신론적 자연주의를 이제 그 과학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좀 그런 관점을 좀 빼고 오늘은 다루지 않겠고요. 순수하게 이 도끼스 이적 유전자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그 유전자, 그게 유전자다. 우리 존재하는 이유다. 그죠? 실제 그래서 이타적 행동도 사실은 유전자 수준에서 우리의 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결국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그 집단을 보존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도끼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그 제가 보기에는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이라는 이 진화론의 개념을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모호한 개념일 수 있는데, 실제로 유전자가 이 역할을 중심에서 하고 있다. 유전자라는 그 물질이 하고 있다. 유전자 중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진화를 설명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킨스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도킨스가 이제 이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매혹적인 단어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설파한 것이죠. 그래서 도킨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세계관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중심의 진화. 그래서 진화에 대한 유전자 중심의 관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 센서스 뷰 또는 진 아이즈 뷰 혹은 진 실렉션 시어리 혹은 셀피 진 세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는 그 주체는 결국은 유전자다. 유전자에 통해서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전자로 설명할 때 이 자연 선택과 진화라는 것이 가장 잘 설명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도킨스의 그 이적 유전자가 갖고 있는 그 생물학적인 함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진화 중심이 유전자인데, 현재 생물학에서 진화는 이제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자가 변하여 새로운 종으로 변화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친 생물 개체군의 어떤 유전자 조성, 진풀이 변화해서 그것이 이제 진화의 과정 통해 일어난다. 항상 이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진화의 기작인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변형된 자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변형된 자손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유전 변이가 유전 법칙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전달되어야지만 새로운 형질을 나타내는 개체가 계속 이제 자연 선택돼서 이제 진화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진화의 기작에 따르게 되면은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다른 과거 조상으로부터 변화되어 온 과정의 핵심은 유전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 진화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신다윈주의, 이 신다윈주의의 현대 종합 이론을 이제 세계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진화에 대한 유전자 중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진화 이론을 갖다가 이제 그 신다윈주의적 현대 종합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다윈주의 현대 종합 이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역사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과 유전학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유전 현상과 진화론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사나 생물학사를 보면 나오는데요.
종의 기원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제 생물의 유전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1859년 그때는 이제 유전 세포 수준에서 예, 유전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진화론의 핵심이 바로 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이가 어떻게 생성되고 개성되는가야. 그리고 후손에 전달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멘델의 유전 법칙과 다윈의 진화론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이제 과학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델의 유전 원리에 따르면 이제 부모에 없는 형질은 자손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있던 형질이 어떻게 이제 그 우성이 되었다, 열성이 되었다, 열성이 잠재되어 있다,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멘델 유전 법칙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은 새로운 형질이 나타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과 진화론은 이제 약간의 이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초기에. 그런데 이제 이 유전 법칙은 워낙 이제 그 확립되어 있는 실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법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 법칙과 진화론이 계속 이제 평행선을 그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변이죠.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는데 194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더부잔스키를 시작으로 하는 이제 신다윈주의 학자들이 멘델의 유전 원리와 다윈의 진화를 연결시켜 가지고 진화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것이 마든 신테시스라고 하는 현대 종합 이론이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외부적인 생물의 형태 변화 과정은 내부적으로 개체군의 유전자 빈도의 변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단 유전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유전자의 변화는 바로 돌연변이다.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는 바로 자연스럽게 필요한 변이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시대에 잘 알지 못했던 변이의 그 기작과 기원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돌연변이로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면 안정적으로 이제 자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그때 유전 법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전 법칙은 있는 것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후대에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전자가 변화할 수 있고 이 새롭게 변화된 변이는 안정적으로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연선택과 진화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진화론과 유전학이 완전히 통합이 되는 것이 1940년대, 50년대 현대종합이론, 또 다른 말로 신다윈주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주된 이제 생물 진화론의 패러다임은 신다윈주의적 현대종합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과 현대 유전학이 통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군단에서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이것이 세대를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전달되면서 새로운 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돌연변이, 유전자의 변화. 이것이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생물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진화에 대한 유전자 중심적 관점이 이제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화를 유전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 신다윈주의가 1950년대부터 진화와 생명 현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도킨스가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 안에서 이의적 유전자라는 그런 개념을 대중적인 친숙한 개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고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화론의 고전을. 그래서 도킨스는 홀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신다윈주의 현대종합이론,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이라는 세계관이 만든 산물이라고 그 세계관이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변이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인으로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인간 각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자 차이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표현을 나타내죠. 인간 각자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다시 변인데 그것이 유전자를 통해서 나타난 변이가 있지만 사실 많은 변이들이 유전자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변이들이 많이 있죠. 이게 하나의 예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나방의 애벌레입니다. 애벌레가 이제 어디에서 사느냐. 이제 이 A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많은 부위에서 살게 되면 꽃을 이제 깔아먹고 색깔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가지나 잎의 쪽에 살고 있는 애벌레는 그쪽을 먹게 돼서 이 색깔이 이런 식으로 가지와 비슷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색 같은데 그럼 이 두 개체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큰 유전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은 전통적인 진화론을 봤을 때는 어떤 진화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았고 환경적인 어떤 그 음식에 따른 차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의 변이가 없이는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현대 종합이론 신다인주의제입니다. 자, 그럼 과연 유전자가 무엇인가? 약간 여기서 이제 유전자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유전자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이제 이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에서 염색체는 DNA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DNA 되어 있는데 이 DNA는 그 기다란 그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한 화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DNA에서 단백질에 대한 아미노산화 되어 있는 효소라든가 호르몬 이런 것들 생명 현상을 나타내는 모든 그런 현상들이 단백질에서 결정되는데 이루어지는데 단백질에 대한 정보,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아미노산의 그 구체적인 정보를 암호하는 그 부위를 갖다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크로모점의 DNA 굉장히 깁니다. 긴데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에 대한 그래서 DNA로부터 이제 그 RNA가 만들어지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이 이게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이제 실제로 생명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DNA의 모든 부위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단백질 암호하는 부위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사실은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의 개념은 지금 사실 계속 약간씩 바뀌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그 이적 유전자라 할 때 이 유전자가 DNA에 있는 일부입니다. 일부 요 전체를 갖다 뭐 다 모으면 게놈이라 이렇게 지놈, 게놈 이렇게 해서 유전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전자라는 개념은 이런 DNA에는 사실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일부가 생명 현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이 안에 크로모점 그 세포 안에 다 이어 있는 염색체 DNA의 일부가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유전자가 그럼 변하면 표현형이 바뀌는데 그러면 어떤 그 표현형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나는 형질이죠. 형질을 위해서는 유전자가 꼭 바뀌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우리 몸의 신경세포, 왼쪽이 신경세포고 오른쪽이 근육세포인데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유전자가 모여서 이제 지놈, 유전체가 되는 유전체 정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발생 과정에서 분화가 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동일한 유전자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원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1940년대, 50년대 유전자 중심적 관점을 만들어냈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현상은 동일한 유전자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한두 가지 예를만 가지고 이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진화론의 대표적인 아이콘 중에 하나인 갈라파고스 핀치의 부리의 모양의 변이죠. 먹이에 따라서 이제 부리의 모양이 이제 다양하고 이것이 이제 환경에 의한 종의 분화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현상은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치들은 유전자가 변했을까? 그것이 이제 한번 질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같이 좀 쉽게 가능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핀치의 다양한 부리 형태는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는 사실 이 각 핀치들 간에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그건 이제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고요. 부리를 만드는 유전자는 차이가 없고 여기서만 나오는 이제 유전자 이름이 이제 BMP4라는 어떤 유전자 이름입니다. 유전자 이름인데 BMP4라는 유전자가 다양한 모양을 부리를 가진 핀치의 유전자를 발생 과정에 이 BMP4의 발현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두껍고 깊은 이 핀치가 가장 많은 BMP4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면 발현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BMP4랑 유전자가 변화가 없고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이렇게 차이 나더라. 이것이 결국 형태의 차이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BMP4랑 유전자의 발현이 결국은 이 부리의 모양과 관계가 가장 깊더라. 그래서 이건 이제 지금 대학교 생화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 BMP4 그리고 다른 유전자 하나 더 이렇게 후성정보인데 후성정보에서 이런 켈모듈린이라는 유전자, BMP4라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의 발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BMP가 낮고 그 켈모듈린이 높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BMP4가 높고 켈모듈린이 낮으면 이런 모양의 부위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기존의 유전자 중심적 세계관에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변이가 BMP4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부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를 해보니까 BMP4나 이런 켈모듈린 유전자는 변화가 없고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유전자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데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핀치의 부리의 다양한 모양들은 결국은 이제 유전자 자체의 정보 변화가 아니라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방식의 변화인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을 조금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이것이 변이가 확장되면서 대진화로 가게 될 텐데 이 핀치 부리의 다양한 변이들은 유전자의 돌연 변이보다는 사실은 유전자 그 자체가 아닌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방식, 유전자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후성 유전학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한 차이가 결국 이런 다양한 변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은 DNA 염기서열 정보가 변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작입니다. 다른 기작의 DNA를 읽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이제 애벌레로부터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 볼 때 유전 정보 자체는 변화가 없지만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읽어드리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현대 분자 생물학이 발견해낸 원리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생물은 기본적으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환경에 따라서 피노타입, 표현형, 형질입니다. 형질은 진화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질의 변화가 결국 유전자의 변화에 기인했고 그것이 이제 결국 자연 선택이 되어서 새로운 대체가 출현하고 그것이 모여서 축적되어서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형을 환경에 따라서 여기 A와 B가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표현형이 형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용어로서 피노티픽 플라스티시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플라스티시티라는 건 가변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표현형이 형질이 상당히 가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유전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을 표현형 가소성이라는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물벼룩입니다. 물벼룩인데 이 물벼룩도 이제 여기는 클론 자웅동체 물벼룩을 유전자 같은 물벼룩을 하나는 이제 포식자가 각각 수조를 다르게 해서 포식자가 있는 수조에 넣어놓고 하나는 일반적인 수조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클론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투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런 표현형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이 짧은 시간에 유전자 변이는 일어나지 않고요. 유전자의 발현이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방식이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형을 갑자기 급속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이 같은 종의 나비인데도 그 나비가 건기에 태어났느냐, 우기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제 이런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분이 적게 되면 또 파란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보면 나방의 그 뭐 색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 곤충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유전자를 읽어드리는 방식, 호르몬을 발현시키는 방식, 호르몬을 일단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이 바뀌면서 이렇게 급격한 표현형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식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라든가 줄기 모양이 확연하게 달라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인데 기상 환경에서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잎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물속에 노출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 중심적 관점에서는 유전자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기에 본질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지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애벌레를 예를 든 것처럼. 근데 생명체가 이 표현형이라는 가소성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때 더 많은 자소를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표현형의 변화, 이런 것들도 그러면 진화가 아닌가? 그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화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자 변화 없이 형질을 바꾸는 방식도 결국은 진화의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근 또 한 20년에 거쳐가지고 진화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네이처에 실린 약간은 좀 비정기적인 논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 논문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진화론 내부 논쟁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때 말하는 이분의 진화 이론은 결국 유전자 중심의 현대 종합 이론, 신다윈주의적인 진화론의 패러다임이 재고가 좀 필요하다. 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를 격렬하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찬성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화 없이도 생물은 형질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기작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을 유전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찬성론자들이고, 반대론자는 아니다. 결국은 이러한 환경에 의한 변화도 결국 유전자의 변화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유전 정보의 변화가 진화론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현상이다. 아직 가설이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윈의 1859년 다윈에 의한 진화론이 나왔을 때는 변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자연 선택된다. 이것이 이제 진화론의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194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다윈주의적 현대종합 이론에 의해 가지고 돌연변이가 이제 진화의 핵심이다. 유전자의 변화가 핵심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최근 20년간 그런 유전자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발생 과정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아까 말씀 후성유전학 현상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소성, 그리고 이런 그 외에 이제 유전체 진화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현상들을 통합해 가지고 진화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유전자만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는 표현의 변화는 다양한 기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확장된 진화종합 이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진화종합 이론은 유전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단지 유전자를 읽는 방식만을 변화시킴으로써 생물은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만을 진화의 중심이자 근본 동위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확장된 진화종합 이론은 유전자 중심적 진화, 유기적 유전자로 대변되는 유전자 중심적 진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진화론의 변화를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이 평가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허만 도에벨트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도에벨트는 이 창조 세계를 갖다가 15가지 양상 국면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양상 국면이 있는데 그것이 15가지 양상 국면이 있는데 이 양상 국면이 서로 이제 독립된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어떤
정합을 이루어온다. 코헤런스를 이루어가지고 의미의 총체성을 지향한다. 창조 세계는 다양한 양상 국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적부터 시작해서 공간적, 운동적 이런 다양한 이 관점이 이 창조 세계에는 얽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에 대한 이 양상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사물의 현상은 각각의 독립적인 법칙과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측면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특정 양상만을 절대화시키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현상을 봤을 때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유전자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은 그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진화 과정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실제에 대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도이벨트 양상 구조 이론을 이제 학문 세계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그 환원주의, 결정론적이나 환원주의 시도를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 철학적 근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자로서 이제 생명 현상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생명 현상은 DNA로부터 RNA 그리고 단백질 표현형입니다. 표현형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RNA를 잠깐 거칠 뿐이고 결국은 DNA가 결국 유전자입니다. 유전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생명 현상을 일으키니까 이것이 진화도 이것이 유전자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중심 도그마 일종의 중심 명제라고 하는데 이런 명제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지놈 이게 DNA입니다. DNA가 있지만 DNA가 다시 아까 말한 에피제네틱스 DNA를 다시 발현시키는데 또 다른 기작이 있습니다. DNA를 읽어드리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발현되어서 다시 RNA가 되는데 RNA가 다시 조절됩니다. 또 조절됩니다. 그리고 RNA에서 프로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분해되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또 다른 이제 단백질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각각의 그 영역에서 독립된 법칙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다시 이제 그 대사체를 만듭니다. 이게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이제 피노미라는 피노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노타입. 예를 들어 암이라는 병, 그리고 메타볼 신드롬, 그리고 당뇨병이나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정신병들, 이런 것들이 병적인 질환들은 결국은 이 다양한 각각의 국면의 그 현상들에 의해서 조절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생명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다차원적인 구조 안에서 조절되고 있고 이 다차원이 각각의 독립적이지만 서로 하나 연결되어서 어떤 그 인테그레이션 돼가지고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 유전자만을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 유전자의 변화 하나만 물론 유전자의 변화가 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유전자가 어떤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현상을 일으킨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적 양상 하나만을 살펴보더라도 생명 현상은 유전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환경과 또 환경이 빠졌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 영향을 받으면서 다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에 부합됩니다. 생명 현상의 이면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이 함께 어떤 형질을 이루는데 함께 관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은 생명의 다차원적인 양상 중에서 유전자 역할만을 절대화시킨 부분이 있었다. 전형적인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태에서 확정된 진화 종합 이론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진화론 학계 내에서입니다. 학계 내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기존의 그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이 생명 현상의 온전한 실제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인식한 것이죠. 어떤 학문의 어떤 자기 정화,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정된 진화 종합 이론이 이런 그 환원주의 결정론적인 그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긍정적인 요소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확장된 진화종합 이론도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통한 그 형이상학적 자연주의까지 이제 그런 그 무신론적 자연주의까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어떤 대안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긍정적인 방향이긴 한데 유신적 세계관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진화론의 변화, 진화론 자체 내부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기존에 우리가 지금 현대에 고전되었던 이기적인 유전자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분자 생물학 이론을 통해 봤을 때도 굉장히 아웃 오브 데이트한 구시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되고 있고 유전자가 결국은 생명 현상의 중심에 있구나 이런 관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확장되어서 유전자 중심의 진화가 무신론적 진화론까지 이제 세계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오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요거는 이제 MIT에 있는 켈러라는 이블린 폭스 켈러라는 이제 여성 과학자가 만든 책입니다. 책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양동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빌리랑 수지라는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양동이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빌리가 40%를 물을 담고 수지가 60%의 물을 담았으면 어떤 현상을 이제 할 때 수지의 공헌 온도는 60%입니다. 그리고 빌리의 공헌 온도는 40%입니다. 이렇게 누가 많이 공헌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공헌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서는 그죠. 이것이 이제 현대 종합 이론, 유전자 중심적 진화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현상은 이런 오른쪽 방식인데, 빌리와 수지가 양동이의 물을 받고 있지만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데, 수지는 이제 이 양동이 앞에서 이 수도관을 잡고 있고, 빌리는 수도를 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빌리와 수지의 역할 분담이 어느 쪽이 더 역할 분담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제 메이크 센스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지금에 설명하는 것은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 현상보다 단순하지만 이런 모델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여기는 두 가지 요소밖에 없지만 여러 요소들이 함께 관여하면서 어떤 표현형, 성질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눈치 빠르신 분들 이해하셨겠지만 저런 어떤 약간 이제 지적 설계에서 말하는 환원 불가능 복잡성,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독립적이지만 함께 연관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환원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대 과학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굉장히 잘 맞춰주셨는데요. 일단 공유 화면은 스탑을 할까요? 예. 예. 쉐어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우리 박진호 박사님, 우리 같이 좀 아주 강의도 좋았지만 시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춰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 그냥 우리가 지금 한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뮤트 푸시고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나 혹은 유관한 내용을 그냥 직접 질문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전체 다를 언뮤트를 제가 할까요? 전체 다 하겠습니다. 예, 언뮤트는 본인이 푸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언뮤트를 했는데 다. 예. 예. 자유롭게 지금 시간이 50분인데 한 15분 22시 그러니까 20분까지니까 한 25분 정도 우리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예.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인류가 아담에서 나와서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크게 나누면.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표현형 가소성으로 이렇게 되면은 같은 유전자라도 막 흰색, 까만색 뭐 이렇게 빼빼하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담에서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온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 유전자의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이제 UV에 대한 보호작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멜라닌을 만드는 유전자가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멜라닌을 발현하는 그 방식, 얼마나 많이 발현한 성인에 따라서 발현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색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색소만 그렇고 예, 예. 이 백인하고 흑인, 황인종이 얼굴 신체 구조나 모양이 상당히 많이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그것도 예.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그게 연구가 됐는지 그게 어떤 뭐 유전학적으로 그게 충분히 연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고, 유전자 변화, 백인과 인종별로의 신체 골격과 유전자의 변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런 내용은 다 연구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걸 봐서는 아까 그 핀치의 그 불이 그렇게 다양한 자그마한 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그마한 섬에서 그렇게 다양한 부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표현형 다양성의 표현형 가소성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그 돌연 변이가 인종에 따른 변이에 따른 차이인가, 아니면 환경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차이인가. 유전자 발현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표현형 가소성 현상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좀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좀 보충 설명하자면요. 이게 오늘 설명하신 에피제네틱스 표현의 가소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음식을 먹거나 뭐 좋은 영양제, 뭐 약 이런 거를 볼 때 우리의 형질이 좀 바뀔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 진화에서 얘기하는 유전자는 굉장히 긴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흑인, 백인 이게 에피제네틱스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모양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흑인이 북극 지역에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에피제네틱스라고 설명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좋은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 딴 분들 혹시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김익환 교수님이 우리 저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 질문 보셨죠? 혹시 카톡방 못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저 질문을 2가지 올려주셨는데, 뭐 혹시 못 보신 분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 박진호 박사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딴 분들도 좀 코멘트를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DNA의 변이와 유전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니라는 창세기 말씀과 진화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2번째 질문은 지구 역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생성되고 소멸된 과정에 대하여 생물들의 집에 꼬마가 시끄러운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은 좀 알아서 좀 뮤트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역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생성되고 소멸된 과정에 대하여 생물들의 소진화가 오랜 동안 축적되면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박사님께서는 생물의 대진화를 사실로 보시는지요? 2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카톡방에 지금 생각을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확장된 진화 종합 이론에 보면은 그 DNA 변이에 의한 형질 변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저는 대진화를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대진화에 대한 그 뭐 확고한 그런 증거, 확고한 그냥 그 소진화는 확실히 이제 볼 수 있지만 대진화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외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믿는다 믿지 않는다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대진화는 그 소진화를 통해 본 외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진화론에서는 이제 그 돌연변이가 진화의 중요한 기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돌연변이가 물론 이제 형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형질의 변화는 굉장히 그것은 굉장히 마이너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것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그 마이너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돌연변이는 사실 대부분 창조과학자부터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유익한 돌연변이보다는
유익한 돌연변이보다는 무의한 돌연변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진화 기작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저도 거기 좀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제가 사실 소진화는 사실은 우리 김 교수님은 여기에 창조과학회 분들도 이제는 생물의 소진화를 인정합니다. 근데 사실은 소진화는 창조과학자들도 옛날부터 처음부터 소진화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부정하고 말고 없이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무한히 축적돼 가지고 무한히 변화된다고 보면 그 대진화로 간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번에 인간의 기원,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 그 책을 제가 쓰면서 인간에 대해서 한참 몇 년 동안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간의 그 베리에이션의 한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제가 알게 되고, 특별히 그 구석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본다면은, 호모사피엔스는 아니겠지만 인간이라고 본다면은 구석기는 약 한 260만 년 전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오는 것은 호모에 속한 종의 종류만 한 24가지 종류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살아남은 건 우리 호모사피엔스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굉장히 그 구석기 사람들을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종과 속까지 그 위에 속이 이제 분리다니까 그 위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구나. 적어도 다른 생물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석기인들을 사람이라고 보는 동물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 내에서는 변화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물학 논문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도부잔스키 같은 사람도 그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소진화, 마이크로 에볼루션, 매크로 에볼루션 전에 중간에다가 메소 에볼루션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메소 에볼루션 중진화택이죠. 그 말을 사용하기가 조금 저는 까끄러워서 제가 그래서 이번 새로 나오는 책에서는 창조의 유연성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생각보다도 좁은 그 모든 그 우리 흔히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사실 만든 개념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하나님의 창조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뭐 제가 여쭤볼 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기원 중에 아프리카 기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DNA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동부에서 출발을 해서 다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논문에 실렸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뭐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했으니까 뭐 그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박 목사님은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그쪽에 관련되어진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 작업을 한 분들의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류의 기원을 막 저쪽 중동 쪽에 보는데 현대 생물학 DNA 그쪽은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되는지 늘 궁금했었거든요.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 제가 뭐 그쪽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 미토콘드리아 DNA가 미토콘드리아 DNA는 이제 모기로부터 이제 전달되는 DNA인데,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의 그 변이율을 조사해가지고 그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변이의 속도가 많은 가정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변이 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에서 어느 특정 시간에 어느 정도 변할 것이다.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그 변이율에 따라서 그 계보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사실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인류의 기원설 미토콘드리아 DNA 그러니까 결국 파일로제네틱스라고 하는 분야인데, 계통 분류학에서 이제 유전자의 그 염기 서열 변화와 그 시간을 이제 계보를 그리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학문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것이 완전 무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없는데 일단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그 유전자 변화가 어느 시기에는 뭐 일정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시기에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그것이 그 계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런 계통 발생 분류학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사실 좀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동물에 대해서 서로 외형적으로 상당히 연관이 깊을 것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그 유전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유전자 그림도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아직까지 그런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 문제 관련해서는 뭐 사실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지난 한참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이번에 뭐 책 쓰면서도 살펴보고 왔는데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다기원설, 인류의 다기원설하고 단일 기원설 어느 한 곳에서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우리가 상당히 팽팽해요. 팽팽했는데 아프리카 기원설은 제가 생각한 그쪽이 훨씬 더 우세한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우세하다는 말은 증거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을 하는 하나는 이제 현재 아까 얘기하신 박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DNA가 여자를 통해서 모교로만 이어지니까 그 변이를 가지고 혼자 시계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추적을 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아주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기원설과 단일기원설이 이게 아직도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소위 팰리오제네틱스라고 하는 그 분야인데요. 화석에서 나온 화석들에 있는 DNA를 갖다 채취해서 그걸 요즘 우리 제가 하는 게 있죠. 그 요새 코로나 할 때, 코로나19가 할 때 PCR이라는 그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그거 이용해 가지고 그걸 확 앰플리파이 해 가지고 읽어내는 방법인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그 추적할 수 있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연대가 딱 제한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더 오래되면은 그 폴리머레이즈 하려면 어쨌든 간에 살아남아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화석화가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5만 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돼야 그냥 한 네안데르탈인 정도. 네안데르탈인도 오래된 네안데르탈은 안 되고 비교적 최근 네안데르탈인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그 지금 막스 플랑크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 스반테 페어본데, 스반테 페어본 제가 그걸 쫙 읽어보니까 그 테크닉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두 개가 상당히 그 논쟁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과 관련해서 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다. 근데 이건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생각해. 일단 아담이 최초의 그 인간이었다는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오늘 알고 있는 아라라산 밑에 곳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시작하는 그 근처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위치도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 그 책에서 제가 제시한 거는 아담은 두 종류가 있다. 창세기 4장의 아담과 2장 3장의 아담은 다르다. 창세기 4장의 아담은 신석기 시대 최초의 아마 신석기 제사장 농부일 가능성이 많고 2장 3장은 어쩌면 구석기인의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저는 혼자 이제 그건 저 혼자 이제 제가 내렸습니다. 책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박사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는 복잡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 중심의 진화론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네, 그런 논리였던 것 같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노벨 화학상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 뭐 그런 기술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유전병을 유발하는 그 유전자를 발견해서 그걸 잘라내기만 하면 그 병을 제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유전자 중심의 어떤 논리인 것 같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진화론 담론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인간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이 진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더 발전된 인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걸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복잡성을 볼 때 이게 단순히 그 유전자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인간을 정말 인공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게 박사님이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이걸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볼 때 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이런 진화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또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전자, 노래서 학생 보셨겠지만 유전자 가위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원하면 배아에서 그 유전자 조작이 얼마든지, 물론 이제 에라유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아마 가타카라는 영화를, GATTA, 가타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이 일상화돼가지고 유전자 조작으로 통해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을 받지 않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태어난 정상인, 지금 말하는 그냥 일반인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그룹이 이제 서로 다른 계층에 속하게 되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전자 결정론을 비판하는 영화였는데, 사실은 이게 미래 사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얼마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전자 가위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어떤 형질을, 유전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하나를 바꿈으로써 획기적으로 좋아지는가, 글쎄요. 그건 이제 저도, 보통 이제 그 유전자 가위를 현재 가장 쉽게 유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유전병을 이제, 예를 들어 혈우병은 이제 확실한 유전병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의 많은 질병들이 물론 암도 유전병도 있지만, 유전인자가 아니고 환경과 여러 가지 인자가 복잡해서 일어나는 병인 것 같은 유전자를 바꾼다고 해서 뭔가 이제 항암 유전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나타난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주로 이제 잘못된 걸 돌연변이 교정하는 것이죠. 교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지만, 유전자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한 우수한 형질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물론 몇 가지 동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동물에서 근육이 우락부락하는 수를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만들어냅니다. 근육이 굉장히 많고, 이제 무거운 소를 실질적으로 그 근육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억제가 안 되니까 계속 비대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형질이 급격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좋은 것인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훨씬 더 유전병을 교정하는 것 외에는 훨씬 더 생태학적으로나 여러 번반적으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의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만들어 오신 유전자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떤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 양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걸리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작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 유전자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어떤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이제 실현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미 가능합니다. 예. 조금 제 전공 분야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유전자 치료 학회를 좀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이미 10년 전부터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 유럽에서 미국이랑 승인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한 20명의 분들은 다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같은 유전자 종류는 같지만 서열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고 해도 보통 10만 개 유전자 서열이 다릅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타이레놀을 먹어서 잘 듣고 누구는 이부프로펜을 먹어야 두통이 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음식에 대한 소화도 좀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유전자 서열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건 돌연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해서 SNP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형질을 다 다양하게 만드는 거고요. 유전자 편집이 할 수 있는 거는 SNP든 돌연변이든 특정한 서열 하나를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아까 박준호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렇게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질병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5천여 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특정 유전자 서열에 어떤 뮤테이션이 있어서 그런 질병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 배아 상태에서 고쳐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허가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 있는 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어떤 그 효소를 못 가지고 나와서 특정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1,500명 정도가 유럽에서 이미 시술을 받았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에도 지금 유전자 치료,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거기 바이러스에다 유전자를 코딩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딱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럼 우리 몸 안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계속 발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건 좀 복잡해서 뭐 이렇게 설명 없이 이렇게 구도로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이미 실현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네, 아주 좋은 코멘트입니다. 아주. 예, 예. 예, 뭐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괜찮은가요? 예, 우리 지금 한 3, 4분 남았는데 아마 우리 문준호 박사님 질문하시고 한 분 정도 더 하고는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예. 질문하세요. 예, 문준호 박사님 질문하세요. 지금 약간 프리즈가 되는. 예, 아까 박준호 박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예, 들리십니까? 예, 약간 이게 어디서 시끄럽게 나네요 소리가. 그러니까 누가 양상전 목사님 제가 언뮤트를 좀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예, 예. 저희 박준호 박사님께서 처음 발표 앞부분에 이제 그 세계관 관련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 기원 논쟁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사실은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느끼는 게 이게 실제로 이 기원론에 관련해서는 진화론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가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든 지역적인 논의가 되는 양상이 꽤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지역적인 문제, 큰 그림에서는요. 그게 될 수도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 있는 중요한 내용은 논의가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제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이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기원 논쟁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신화나 창조 관점에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게 이미 있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과학이란 도구가 사용되는 것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 철학이나 자연 철학이나 넓은 의미에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자연 신학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자연 신학이나 이런 게 좀 더 발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다음으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면에서 아까 그 인류학에서 다루는 그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생물학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학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도 사실 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호모 에렉투스가 인간이 맞는지 인간이 이게 생물학적으로만 규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똑같이 모양을 사람같이 가지고 있어도 동물처럼 행동하면 동물처럼 사고하고 그럼 모양은 똑같아도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무 지역적으로 그런 생물학적인 형태나 DNA나 이런 거로 인간을 규정하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냥 잘 모르니까 다 인간으로 두고서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호모자를 다 붙이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걸 잘 안 다룬다. 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제 진화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자체가 저는 학문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진화는 된다고 보고 그냥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진화라는 게 진짜로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 어디까지 진화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자체가 연구 대상이 돼야 되고 그게 사람들이 정말 기원론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진화론이 맞는지 틀린지만 가지고 너무 논쟁이 많이 있는데 다른 그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논의가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세계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질문의 포인트를 조금 놓쳤어요. 제가 질문의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질문 포인트요. 예.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주 논쟁이잖아요. 왜냐면 헤게모니를 예. 이게 왜 꺼졌어요? 우리 잠깐. 문 박사님 지금 뮤트 예. 아, 오케이. 예. 저기 어디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 사람 진화론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들리십니까? 이제 괜찮아요. 중간에 조금씩 끊깁니다. 근데 아, 예. 지금 현재는 진화론이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냐 이 논쟁이 진화가 정말 된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쟁 중에는 제일 크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는 예를 들면 뭐 진화라는 게 정말 어디까지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규명은 없고 진화가 맞다고 그냥 보고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인류학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게 뭔지 정말 우리가 그 호모자를 붙인 것들이 정말 인간 맞는지 아닌지 같은 형태를 가졌어도 인간이라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으로 기능 안 하면 똑같은 생물체를 가져도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다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또 신화 창조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믿고 싶은 거를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먼저 믿고 싶은 게 있고 과학이라는 건 설명 도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드는데요. 실제 이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진화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규명해 가지고 설득이 되겠느냐 일단은 그리고 너무 지역적인 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좀 예들을 들은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계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 아직까지 질문을 제가 정확한 포인트를 제가 잡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요. 결국 저도 이제 진화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세계관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이제 그 방법론적 자연주의만이 그 생명의 기원과 그 생명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설계라든지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난해점인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진화론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 논리적 모순성이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 모순성. 지금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진화론 내부에서도 서로 모순점을 발견하고 서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론적인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창조론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 이것이 이제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 사실. 문 박사님 제가 질문을 다 이해를 못했어 제가. 죄송합니다. 예, 문 박사님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런데 문 박사님이 사실은 그 대답을 그 속에 이미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쩌면 그 질문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뭐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 그건 아주 클리어컷한 그런 어떤 대답은 지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오늘 우리 그 마침 기도를 우리 손창순 대표님께서 한번 마지막에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선 굉장히 귀한 참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 박 박사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그 제 8회는
11월 20일이 이제 밴쿠버는 11월 20일, 한국은 11월 21일인데 중요한 게 제가 그 안성호 목사님이 계시는 데가 보스턴입니다. 다음번 강사가 안성호 교수님인데 이분이 선교학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창조론과 선교 그 차원에서의 고려 이걸 좀 얘기 제목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보스턴이 돼가지고 여기보다도 3시간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9시 시작하면 12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 1시간만 좀 땡겨달라. 이번에 뭐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대표한테 부르니까 뭐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아서 다음번 제8회는 1시간 땡겨서 다음번만 한번 땡겨서 1시간 땡겨서 한다. 제가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손 대표님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혹시 좀 얼굴 안 내놓으면 잠깐 사진 하나 찍을 테니까요. 잠깐 한번 얼굴 내놓을 수 있으면 좀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해야 찍을 테니까 제가 스크린샷을 제가 할 테니까요. 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자 하나 카메라 잘 보시고 하나 오케이 장 목사 들어오셨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손 대표님 한번 마침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전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우리 창조와 진화, 특별히 이 유전에 관해서 우리 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의 창조수기가 참 저희들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세계임을 다시 느끼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또 이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이 일이 우리가 건전한 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되게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양 교수님과 우리 공동대표 여러분께 주님께서 특별히 더 지혜를 더하시옵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도 주시옵시며 앞으로 또 다음 강의 때까지 더욱더 우리 삶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